일주일 만에 또 반갑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성경과 과학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과학과 신학의 이 사이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어떤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선생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진화론을 믿으면서부터 배우면서부터 도저히 안 믿겨져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은 지켜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지켜지는 것 같은데 나의 미래가 안 지켜질 수도 있고요, 나는 지켜지는 것 같은데 나의 자녀가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 여정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과학주의를 왜 경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디어 또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또 중요한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CBS 잘잘법에서는 CBS는 이런 분을 초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해요. 어떻게 알려주려고 하냐?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까지는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다 오케이일 겁니다. 그런데 CBS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모시냐 하면,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연 혹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 자연, 과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다른 해석에도 마음을 열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원래대로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요, 하나가 장신대학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통합교단이라는 곳입니다. 통합교단의 대표 신학교가 장신대학교입니다. 근데 장신대학교에서 이번에 부르는 한 명의 강사가 김근주 교수님이에요. 김근주 교수님,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입니다. 이분도 전반적으로 같은 스탠스예요. 성경과 과학, 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입장을 볼까요? 이분이 쓰신 글이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이런 글 있습니다. 전도자, 전도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솔로몬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 말이 여성형 명사다. 왜 전도서 기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스스로를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젖을 먹였다고 한다. 모르드게가 남자가 맞는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는데 당시의 채색옷은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 옷이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내용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성을 남자와 여자만으로 구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남자 여자 말고도 다른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성,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의 성입니다.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고. 자, 이런 분을 장신대까지 불러서, 장신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로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곡해해도 된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판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은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분이 12.7 연합예배도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셨던 분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들에게 내가 설득하고 싶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는 당신, 하지만 동성애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강의 영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한국교회가, 또 CBS 이런 곳이 계속 이런 분들한테 영적인 권위를 주고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지위를 주면서 한국교회를 파고들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주의를 경계하라라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진리다, 과학이라고 알려진 것은 무조건 진리다, 이런 걸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성경책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하지만 과학만이 진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은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과학적이지 않고 그리고 진리가 아닐 가능성, 시간이 조금만 10년, 20년만 지났을 때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과학과 사이언스와 과학주의, 과학이 무조건 진리라고 믿는 많은 현재 세대들의 믿음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는 진화론인데요. 또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흥미로운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마침 우리 우남학교를 대상으로 우남학교 사진까지 다 인용하면서 세계로 교회와 우남학교를 저격하면서 이런 시사인해, 우리나라 좌파 언론 중에 한 곳이죠. 여기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진화론을 부정하고 혐오 가르치는 학교? 이게 무슨 타이틀을 씌우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냐면,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데, 굉장히 비과학적인 집단이 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들한테 이 비과학을 가르치냐. 개신교 대안학교 밑에 본문에 들어가 보면 사진도 우남학교고 실제 본문에서도 우리 세계로 우남학교를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과연 진화론을 안 믿는 사람들,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20대까지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안 믿게 됐어요. 파보니까 와, 이걸 믿는 거는 진짜 진화론을 믿는 거야말로 비과학적이다. 내가 믿었다는 과거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 한번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를 보고 과연 이 기사의 제목이 말이 되는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전기공학부 교수입니다. 물론 저는 물리 분야를 전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은 물리를 전공했는데 전기공학자인데 왜 진화론을 틀렸다고 하느냐. 생물학 전공자도 아닌데 생화학 전공자도 아닌데 혹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다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Descent from Darwin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긴 뭐냐면 내가 다윈이즘,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지 않는 과학자다. 나는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서명을 한 리스트가 있어요. 사실 저는 진화론을 반대한 지 오래됐지만 저는 이 사이트가 있는 걸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가입을 안 했어요. 서명도 안 했어요. 한 1000명 정도의 과학자가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진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연한 돌연변이가 생겼고 그것들이 자연 선택이 돼서 더 살기에 적합해서 이 모든 복잡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주장에 나는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다가 무슨 말이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진화론의 주장을 난 믿을 수가 없다. 진화론에 대한 증거들은 매우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사인했는지 볼까요? 여기 아무나 사인 못합니다. 참고로 저도 아직 사인을 안 하거나 못했어요.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혹은 의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의학 박사를 하고 어디 교수 정도가 돼야 여기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이에요. 근데 여기 사인한 사람들을 보면 뭐 하버드 대학교의 생화학과 뭐 교수님, 러시아 국립과학원의 뭐 분야별로 뭐 교수님, 석학들,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 사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왜 당신이 전공자가 아닌데, 그 분야의 정확한 전공자가 아닌데 이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대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화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진화론이 뭔가, 우리가 믿는 창조론이 뭔가를 모르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진짜 이거 말하다 보면 이게 말이 잘 우리가 안 통하고 설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진화론이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인인데 창조론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를 당연히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지킬까요? 그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진화론의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등학교 때 문제 예시가 있습니다. 탐구 영역의 과학 분야입니다. 흰 나방과 검은 나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매연이 많이 생기고 막 스모그가 있어서 회색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색 나방이 더 살기 좋을까요? 어떤 색 나방이 더 많이 살 수 있을까요? 흰색 나방이 더 살기 어렵겠죠. 어두워졌으니까 검은색 나방은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잡혀 먹고, 흰색 나방은 포식자가 보기에 너무 잘 보여요. 흰색이라서. 그러니까 잘 잡혀 먹는다는 논리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연 선택.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일까요? 사실 아닐까요? 헷갈리세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다윈의 섬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곳이 있죠. 어딘가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파고스 섬을 보니까 아마도 원래 같은 핀치새였던 것 같은데, 이게 섬이 갈라지고 먹이가 조금씩 다르면서 한쪽 섬의 핀치새는 부리가 조금 길어졌어요. 부리가. 그리고 한쪽 섬의 핀치새들은 부리가 조금 짧아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몇십 마리를 잡아서 평균 길이를 비교해 보니까 한쪽 섬의 핀치새들의 부리는 평균적으로 몇 밀리미터 더 깁니다. 네, 한 1cm 정도 더 길어요. 그리고 한쪽 섬의 핀치새를 잡아 보니까 여기는 핀치새의 부리의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1cm 정도 짧아요. 저는 참고로 저는 중고등학생 때 이런 걸 처음 배웠을 때 부리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섬에는 뭐 부리 길이가 막 50cm가 되고 한쪽 섬에는 부리 길이가 5cm밖에 안 되고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작은 이런 부리의 길이 차이가 평균적으로 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섬에 있는 모든 새를 다 잡아서 측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재보니까 아마 몇 마리 잡아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자,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먹이가 달라지니까 부리가 짧아, 한쪽 섬은 부리가 짧아지고 한쪽 섬은 부리가 길어져요. 네,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직접 잡아본 것도 아니고 그 섬에 살아본 것도 아니지만 뭐 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을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 창조 진화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카리브해의 섬에 살고 있는 도마뱀들을 조사를 하는데 태풍이 휩쓸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도마뱀의 발바닥 크기, 빨판의 크기보다 조금 더 커졌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착 붙어 있기 쉬운 거, 발바닥이 큰 친구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도마뱀들의 발바닥이 커졌다는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기 섬에 가본 적도 없고 저 논문이 뭔지도 모르겠고 본 적은 없지만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이 다 맞다는 얘기일까요? 자, 이 사례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나방, 네, 검은 나방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나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무생물에서 처음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이게 모든 생명체로 다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메바 같이 생긴 녀석이 나중에 뭐 토끼도 되고 사람도 되고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관찰하고 뭔가 증명되고 실험으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모든 사례를 보면 뭐냐면 나방이 된 얘기입니다. 흰 나방이 검은 나방이 된 이야기. 이거 당연히 말 됩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죠? 새가 뭐가 됐나요? 새가 됐어요. 아니 뭐 공룡이 뭐 새가 된 줄 알았네. 뭐죠? 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대단하다고 할지 새가 된 이야기예요. 근데 도마뱀이 뭐가 됐죠? 발바닥이 조금 더 큰 도마뱀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진화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가 이거는 사실이니까 진화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조론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종류대로, 영어에서는 그거를 종류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종류라고 말하고 카인드라고 합니다. 카인드, 종류라는 카인드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떤 종류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서부터 다양한 어떤 소진화, 그 개체 안에서의 돌연변이가 있었다. 자, 이거를 창조론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과라고 해요. 고양이과. 사자와 호랑이가 같은 어떤 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자, 호랑이, 고양이, 뭐 표범 이런 것들 같은 과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공통의 조상이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돌연변이로 어떤 작은 개체는 고양이가 됐을 수 있고 어떤 유전자들이 쌓여서요. 어떤 개체는 뭐 표범이 됐을 수 있고 뭐 이런 이 정도의 우리가 소진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창조론이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 나무가 나비가 된다든가 나비가 코뿔소가 된다든가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런데 뭐냐 하면 진화론 이겁니다. 아예 처음에 생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생물이었어요. 무생물에서 어느 순간 우연하게 생물이 생겨납니다. 근데 무생물이 일단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진화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졌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아까 전에 흰 나방이 검은 나방 된 이야기 둘 다 말되죠. 창조론을 부정하는 증거가 안 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핵심 차이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최초의 생명체가 자연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다. 자, 이걸 증명할 수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뭐 압력이 얼마가 됐고 어떤 분자를 막 만들어주고 하면 무생물에서부터 최초의 우리가 생물, 뭐 단세포가 됐든가 단백질이라도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진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비가 아니면 개구리가 시간이 지나면 새도 될 수 있는가? 완전히 새로운 개체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이거를 증명하냐 마냐의 차이입니다. 과연 자연은 과학은 무엇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조론이 과학에 더 가까울까요? 진화론이 더 과학에 가까울까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하게 이 두 가지 모든 문제에서 진화론은 완전히 창조론한테 깨지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바로 그 대진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진화는 뭐냐? 강아지들의 개의 공통 조상이 있었어요. 잡종입니다. 다양한 유전자가 섞여 있어요. 자, 여기서 뭐 그런 잡종, 갈색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흰색 개도 나올 수 있고 흰색 털이 있는 강아지들을 모아서 교배시키면 흰색이 나옵니다. 다리가 짧은 애들 교배시키면 치와와 같은 것들도 나와요. 허스키도 나와요. 개 안에서 다양한 개를 우리가 순종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개체 안에서의 돌연변이 들고 있을 수 있고요. 유전자의 발현입니다. 우리가 소진화라고 말해요. 소진화. 그런데 대진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물고기가 정말로 양서류가 될 수 있는가? 물고기가 개구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그냥 만화책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 만화백과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물고기가 그냥 파닥파닥거리다가 물 안에 있다가 낑낑거리려고 막 나오려고 하다가 어쨌거나 나왔어요. 그리고 우뚝 서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는 이걸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와,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이 만화책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을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가미가 또 폐로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발이 없었는데 걸을 수 있는 꼿꼿한 발과 손도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니까요. 자연에는 물고기는 물고기고 개구리는 개구리입니다. 이게 절대 한 방에 돌연변이로 진화할 수 없어요. 이게 진화하려고 하면 적어도 수백 단계와 수천 단계의 돌연변이를 거쳐서 그 유전자가 조금씩 바뀌고 유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이게 수천 번의 진화를 거쳐야만 양서류가 되는 거예요. 절대 몇십 번만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연에는 그 중간에 수백 개의 단계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지구를 보니까 지구에는 어류는 어류고 양서류는 양서류입니다. 왜 중간에 있는 애들은 없죠? 정말로 진화됐다면? 왜 없죠? 화석으로라도 있어야죠. 왜 화석에도 잘 없죠, 거의? 왜 없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화책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공룡이 짧은 앞발을 파닥거리다가 날게 됐다는 거예요 라고 어린아이가 물어보니까 공룡이 파닥파닥 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알려주는 진화론자 아저씨가,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단해. 조류의 날개 발생 이론이 바로 그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박사 과정을 하든 박사가 되셨든 교수님이 되셨든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사실. 그냥 열심히 우연히 돌연변이로 날개 뚝지 같은 게 생겼어요. 날개가 생겼습니다. 날개 비슷하게 생긴 게. 근데 우연히 이게 좀 날아지네.
이게 잘 좀 띄어지네 하다가 그게 점점 돌연변이가 쌓이고 쌓여서 날게 됐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왜 과학자들이 이 말밖에 하지 못할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날려고 시도하다 보면 날아지나요? 사람도 우리 돌연변이 애 낳다 보면 어쩌면 날개 생긴 애들도 태어나가지고 나는 손자들도 생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걸 믿고 있죠? 과학자들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과학자들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박사님이 되셔봤자 현실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풍자 만화가 지금도 유효해요. 아니, 공룡이 무슨 날개라도 있었냐, 뭐 낙하산이라도 있었냐, 어떻게 나는 연습을 하냐. 그래, 좀 뛰었다고 치자, 날개 축지가 생겨가지고. 근데 한 번 뛰다가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그러면 교배를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날개 잠시 한 번 생겼다고 치자. 근데 한번 낳는 연습 잘못하다가 떨어지면 자녀도 못 낳는데, 손자도 못 낳는데, 도대체 어떻게 얘들이 진화해서 날았다는 거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누구든지 진화론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날았다는 거예요? 파충류가 어떻게 날게 됐습니까? 우리가 진짜 진화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렴풋하게 시간이 지나면 어쨌거나 날 수 있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정확히 어떻게? 애를 낳았는데 날개가 생겼다고?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어렴풋하게 그냥 대충 말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봐 라고 말하면 답을 못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알을 옛날에는 바깥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외수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쌓이고 쌓여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니, 바깥에서 편하게 애 낳으면 되는데 수천 마리 동시에. 우리가 작은 물의 웅덩이를 보면, 산에 가서 보면 그 안에 올챙이가 막 수천 마리가 돌아다녀요. 아니, 그냥 편하게 배 바깥에다가 그냥 수천 마리 놓으면 되는데, 말하자면 미쳤다고 애를 뱃속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10개월 동안 애를 품으면서 키우도록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이거 설명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뱃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이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죠? 바깥에 나왔는데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바깥에서 낳던 개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또 암컷이, 동물이니까 암컷이겠죠. 암컷이 그 다음에 애를 낳았는데 바깥에 낳던 개체가 돌연변이로 뱃속에서 아기를 낳는데요. 이런 돌연변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증거 있나요? 그런 개체가 지금 존재하나요? 실험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하드 사이언스와 소프트 사이언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드 사이언스, 여러분 지금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이공계 분야예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자, 이거 증명할 수 있나요? 재현 가능한가요? 실험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화론은 전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전 증거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끼워 맞추기 말은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끼워 맞추기 말이 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류가 모성애가 필요했다. 더 잘 우리가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수천 마리를 바깥에서 낳는 것보다 차라리 한두 명을 뱃속에서 낳아서 모성애를 가지는 게 뭐가 필요했다? 모성애가 필요해서 애가 뱃속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이거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존에 더 유리하다.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현대의학 발전하기 전에는 출산이라고 하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였어요. 돌연변이가 많이 쌓이기만 하면 어쨌거나 바깥에 있던 애가 뱃속으로 들어온다? 글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본 몇 가지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언젠가 잠이 올 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례들을. 이게 가능할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이 6개나 나온 연구 분야가 있어요. 뭐냐면 초파리 연구입니다. 왜 초파리 연구를 많이 하냐라고 하면요, 초파리는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낳기까지 약 10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우리 인간으로 뭔가 우리가 교배해서 돌연변이가 생길까 실험하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 번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20년은 걸리잖아요. 빨리 해도 20살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 50세대, 100세대를 실험을 하려고 하면 막 5천년, 10,000년 걸립니다. 사람이 일단 과학자가 연구하다가 죽어요. 네, 과학자가 한 세대만 지나가 일단 자기가 은퇴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파리는 가능합니다. 한 세대가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세대가 1년이면 50세대를 연구할 수 있어요. 대략 20년 연구하면 막 1000세대 연구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치면 인간의 시간으로는 수십만 년까지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파리 연구 괜찮겠죠. 이런 유전자나 생물학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염색체도 굉장히 단순해요. 4쌍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노벨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개나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나왔어요. 21세기에도. 거기다가 그냥 실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배시키면 돌연변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하냐. 딱 교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처음 생긴 그 수정된 순간부터도 바로 방사선 X선을 쬐입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돌연변이, 장애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0년 동안 전 세계 실험실에서 얼마나 많은 초파리들을 죽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아마 수억 마리 정도를 죽이지 않았을까, 실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로 실험을 많이 했으면, 이 정도로 초파리를 많이 죽이고 막 수만 세대 막 이렇게 실험을 많이 했으면 초파리가, 예를 들어서 초파리가 다른 개체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치면 수백만 년이 지났는데 초파리가 똥파리라도 되든가 뭔가 다른 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찾은 건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개체가 되는 건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얻은 거는 오직 장애 초파리들만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초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돌연변이가 나온지 아세요? 더듬이가 나와야 될 자리에 좀 징그럽지만 다리가 튀어나옵니다. 유전자 복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뭔지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징그러운 사진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한 쌍인데 날개가 두 쌍인 친구가 나와요. 이거는 약간 진화같나요? 뭐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듯이 뭔가 이렇게 포켓몬스터처럼 진화되는 것 같나요? 그래도 날개가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날개 한 쌍에다가 그 밑에 있는 게 무게를 어느 정도 날 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헬티어라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장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날개가 2쌍이 됐는데 날지를 못해요. 진화된 거 맞나요? 날개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날지를 못해요. 제대로. 진화된 게 아니라 유전자 복제가 잘못돼서 장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장애를. 몰리 버크라고 하는 UC 얼바인의 학자도, 이 사람은 600세대의 초파리를 연구했어요. 600세대 연구하려고 하면 거의 20년 연구해야 됩니다. 20년 동안 뭘 했냐? 초파리들을 교배시키면서 조금 오래 사는 친구들, 10일이 아니라 한 15일 사는 친구들, 오래 사는 친구들끼리 점점 모으고요. 그리고 짧게 사는 친구들끼리 모읍니다. 이거 왜 했냐면 장수 유전자가 있을까? 더 오래 살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까? 이런 거를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600세대나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뭐냐? 600세대나 오래 사는 애들끼리 다 모아보고 짧게 사는 애들끼리 다 모아봤는데 결과는 수명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리처드 랭스키 박사님도 20년에 걸쳐서, 이번에는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교배를 해요. 다음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4만 세대를 연구했어요. 인간으로 치면 20년 곱하면 됩니다. 인간으로 치면 100만 년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100만 년에 해당하는 세대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얻어낸 건 뭐냐? 박테리아가 뭔가 다른 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테리아가 그냥 박테리아고 오히려 퇴행적입니다. 약간 장애가 있는 박테리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저는 성경이랑 완전히 들어맞다고 보입니다. 왜냐?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세계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어요. 굉장히 허접한 뭔가 단세포 생물, 단백질 덩어리밖에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생기면서 인간도 생기고 단순한 개체도 생기고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점점 진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뭔가 진보해 나간다는 거예요. 점점 대단해집니다. 개체들이. 물론 허접해지는 친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새롭고 정보가 쌓이면서 훌륭한 것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냐? 처음에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신나고 나고 타락했어요.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원래 영원히 살던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죽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을 보면 천사를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점점 나빠지고 오히려 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더 똑똑할까? 아담이 더 똑똑했을까? 성경은 누가 더 탁월했다고 말할까요? 네, 아담이 더 탁월한 거예요. 아담이. 우리는 지식이 쌓여서 그냥 과학을 알 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퇴화하고 있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고 과학을 하면 할수록 과학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교배를 시켜봤더니 더 대단한 개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뭔가 장애가 나올 뿐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이 영상 우리 세계로교회 예배 시간에 보기도 했던 영상인데 아버지께 받은 영상입니다. 네, 애벌레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 돌연변이로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연변이로 어디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다가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 안에서 몸이 완전히 녹아내려요. 완전히 녹아내려서 새로운 생물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DNA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애벌레나 어떤 곤충이 진화를 해서 이런 나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죠? 진화론이 맞으려면 저는 또 한번 진화론을 믿으시는 분이 여기 계시거나 아니면 진화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나요? 어떤 개체에서 도대체 진화했길래 이런 나비가 나옵니까? 같은 DNA인데도 애벌레였다가 번데기였다가 그리고 나비까지 되는 이 3단계의 그런 진화처럼 보이는, 이거 어떻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런 개체가 생길 수 있나요?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개체에서 현재 나비로 진화하고 있는 어떤 개체가 있나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작년에 세계로교회 김의신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 10일에 선정되신 한인으로서는 정말 대단하신 의사시죠. 근데 이분이 오셨을 때 다양한 건강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귀 속에 딱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21세기의 의학의 대단한 학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전학을 알면 알수록 진화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현대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계각층에서. 제가 또 재밌는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이 교수님이 처음에 뭐로 유명했냐? 만들어진 신으로 유명했어요. 신은 인간이 만들었을 뿐이다. 신 없다 해서 전투적 무신론자로 유명합니다. 유신론자,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들 멍청하다, 얼마나 비이성적인가 하면서 나는 과학적이고 너희들은 비과학적이야 라고 말하던 대표적인 학자예요. 굉장히 인상은 좋은 것 같은데 이분이 근데 또 한 번 굉장히 유명해진 책이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100대 권장도서에 선정된 적도 있어요. 과학 분야의 한 11권 중에 한 권이에요. 저도 대학생이 됐을 때 하필이면 제가 생물학 수업을 대학교 1학년 때 듣는데 그 생물학 1학년 제 수업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이 책을 번역하신 교수님이었어요. 홍경남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기적 유전자를 또 디테일하게 책 다 읽고 독후감 쓰고 또 토론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주장이 뭐냐? 이기적 유전자의 주장은 이겁니다. 진화의 주체는 사람 그 생물학 그 개체 자체가 아니라 유전 안에 있는 유전자가 진화의 주체다. 유전자가 스스로를 퍼뜨리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조금 어렵나요? 제가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모성애가 왜 있는가? 유전자를 최대한 퍼뜨리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생겨난 방식일 뿐이다. 왜 우리는 할머니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고 임산부가 있을 때, 자, 할아버지가 있어요, 임산부가 있어요. 누구 먼저 살리나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임산부가 있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살리나요? 임산부를 살립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고 이게 주류 학계입니다. 주류 학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뭐 진화 심리학, 뭐 대단한 학문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내가 임산부를 살리면 임산부는 앞으로 유전자를 퍼뜨려 나갈 수 있어요. 임신을 더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또 유전자를 더 퍼뜨려 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미 더 이상 생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유전자와 겹치는 부분이 계신데 이분은 살려줘봤자 이분은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하세요. 유전자를 퍼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퍼뜨리는 방향으로 인간이 결정하도록 모든 것들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DNA가 스스로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거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걸 말합니다. 진화의 주체는 바로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되면, 대학생 되면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게 과학적인지, 이게 정말로 증명된 사실인지, 정말 웃긴 이야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윈이 죽기 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종의 기원, 진화론의 그 책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질학은 훌륭한 단계적 고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 단계에 대한 증거가 없다.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 이거는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라고 자기가 죽을 때 말했습니다. 1872년에 말했어요. 마지막 책 수정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1980년도에 진화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과연 우리에게 100년 동안 또 연구를 했는데 대진화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 진화론자들의 대답은 우리에게는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라는 게 여전히 대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읽는 만화책을 보면요, 과학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연구하면서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똑똑하다고 합니다. 원숭이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 화석이나 자연계를 보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저 처음에 있는 빨간 점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고기입니다. 어류예요, 어류. 이게 자연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또 제 그림에 가려져 있는데 끝에 있는 한 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개구리예요. 양서류입니다. 자연에서 보는 거는 물고기 아니면 개구리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어야 할 수천 개의 이 돌연변이가 누적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1단계보다는 2단계가 살기 좋아서 2단계로 진화했었고 2단계보다는 3단계가 살기 좋으니까 진화했었고요. 점점 더 유리하니까 진화해 온 건데 중간에 수천 개는 싸그리 사라지고요. 처음이랑 끝밖에 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과학과 자연과 맞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랬대. 증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생명의 기원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진화가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무생물이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 있는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에도 아마 이렇게 가르칠 텐데 밀러 실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실험이 있어요. 무생물에서부터 이런 실험을 해서 해보니까 아미노산이 나오더라,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실험입니다. 제가 자세한 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거의 증명이 됐어요. 최재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진화론을 대표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생물학 박사를 하신 교수님이에요. 자, 이 교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배경에 있는 그림이 밀러 실험을 두고 말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구에 생명이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그게 다른 제 동료들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많은 걸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진화론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최재천 교수님한테 가서 따지시면 좋겠습니다.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강의가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책 한 권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세요. 미국에서도 그나마 최근에 토론한 게 있어요. 2013년도에 라나 박사님과 마이클 루즈 박사님이, 여기 그림에 있는 마이클 루즈 박사님이, 이분이 진화론을 대표해서 나온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최근에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고 하면서 석학을 초대한다고 하면서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 진화론이 맞다 해가지고 최근에 EBS에서 초청한 그 진화론을 믿는 바로 그 대단한 교수님입니다. 그 진화론을 대표하는 분 맞아요. 자, 이분도 생명의 근원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이분한테 가서 따지시면 됩니다. 진화론자, 정말로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박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실제로 가르쳐지는 건 뭐냐 하면 진화론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최초의 생명체에 대한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생겼다 칩시다. 그런데 걔가 정말로 그런 단세포 생물 같은 게 이 모든 개체로 진화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믿어야 되죠? 특히 크리스천이. 그런데 Y 만화책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지금까지 8천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화를 다루는 인류편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여자 주인공은 창조를 믿어요. 여자 주인공. 근데 남자 주인공, 여기 사진에 있는 남자 주인공은 진화를 믿습니다. 처음에 여자 주인공이 뭐 장로님 딸인가, 뭐 목사님 딸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책의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 여자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 성경은 모두 진리하라고 하면서 징징거리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증명할래? 비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이 여자 주인공을 설득해요. 원숭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여자 주인공이 진화론이 맞아, 그 원숭이야 똑똑해 하면서 남자 주인공이 질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는 이걸 세뇌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단한 세뇌입니다.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걸 그리신 분.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론은 믿음입니다. 맞죠?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100% 증명할 수 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이거 근데 여기는 더 믿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학의 주류 과학계는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진화론을 믿으시겠습니까? 창조론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와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명백하게 크리스천이 도대체 왜 진화론을 믿어야 하는가, 저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BS 잘잘법,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멍청하다고 비난을 하시면서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지적인 크리스천이고 나는 진화론을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는 한국 교회 입장에서 이분들 스파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까지 진화된 게 사실이다 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진화론에 대한 믿음과 성경이 상충을 하면 성경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껏 뒤집으세요. 창조론 비유입니다. 아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 아니에요. 노아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 아닙니다. 전부 다 설화와 비유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했는데,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사실 유신 진화론을 전국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그것을 패러디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맞는지, 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는 기독교 내에서 핍박당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을 계속 미워한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라고 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거의 한결같은 이념을 보통 가지고 계세요.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캡처했는데, 내가 원래 창조를 믿었는데 더 이상 창조를 믿지 않는다라는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극우 기독교는 왜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공격할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진리다, 페미니즘도 좋다, 동성애도 좋다. 그런데 왜 저 극우 기독교는 그런 거에 나쁘다고 할까? 왜냐하면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사상이 공산주의가 좋고 페미니즘이 좋고 동성애가 좋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이제 바꾸자고 합니다. 우종학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혐오 집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창호 위원장, 나는 진화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독교인을 향해서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전도사다라고 하면서 한 국회의원이 너는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과 과학에 대한 이 비교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잘못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3분 정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종학 교수님,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운영하시는 서울대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진화론은 진리다라고 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분을 바로 비난하시더라고요. 좀 스킵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일 것 같으면요, 무신론이 사실일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삶의 의미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대학생이 돼서 도서관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철학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일반 철학책이 아니라 그냥 무신론자들의 대담이었어요. 무신론을 쫙 정리한 책입니다. 독일 무신론을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인 이 살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과 대화를 한 내용이에요. 딸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신이 없다고 하니까 무신론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허무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신론자의 최고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의 삶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 너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잠시 그때 맛있으면 됐지, 나중에 뭐 배출될 거라고 해서 별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너는 그 가치를 즐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의미가 될까요? 이게 최선의 대답입니다. 무신론자들의. 한 5년 10년 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이 있었어요. 50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막 불법으로 총기를 막 사들여 가지고 호텔 저 몇십 층 위에서 콘서트장을 향해서 난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살려고 엎드렸는데 위에서 쏘는지 몰랐죠. 위에서 난사를 하니까 50명이나 죽고 2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을 잡으러 가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살하고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봅시다.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도덕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죠?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흙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진화하다가 그냥 흙덩어리인데 우리들끼리 서로 잘 살자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살인해도 되기는 돼요. 그냥 법적으로 내가 처벌받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은폐할 수 있다고 하면, 맞습니다, 죄를 지어도 돼요. 안 걸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절대적인 도덕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진화된 흙덩어리일 뿐이니까. 사람들 다 난사해서 죽이고 나도 자살하면 뭐가 문제죠? 근데 무신론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부도덕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무신론자라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죠? 다 죽이고 나도 죽을래. 법의 심판받기 전에 나도 죽어버릴래. 뭐가 문제죠? 심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인데. 생각해 보세요. 최재천 교수님이 최근에 이런 영상 쇼츠가 올라왔더라고요. 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없다고 합니다. 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죠. 유전자의 뭐가 활동으로 있겠습니까?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네, 최재천 교수님의 사모님과 딸들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저는 최재천 교수님도 하나님을 믿게 되시고 또 창조론도 믿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또 이어서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 한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